예,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명목요철학원 기획사업부장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814회입니다. 계몽사상의 핵심 쟁점과 볼테르의 개혁 전략이라고 하는 다소 조금 이렇게 큰 주제입니다. 큰 주제인데 지난주에는 뭐 여러분들 저희들 어린이날 그리고 또 어버이날, 제가 강의 시간에 저희 수업에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중국 학생, 뭐 베트남 학생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혹시 어버이날이 중국에도 있는지, 어린이날하고 어버이날이 베트남에도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다 있답니다. 예, 어린이날은 저희들이 5월 5일인데 중국하고 베트남은 그게 저희들하고 다르더라고요. 5월 5일이 아니고 6월 달이 언젠가 그렇게 돼 있고, 어버이날도 우리처럼 어버이 이렇게 합치지는 않았습니다만 베트남하고 중국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어머니 날을 1973년에 제가 제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어떤 그 뜻과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제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동아시아 지역 등등에서는 그 아주 유사한 형태로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쨌든 뭐 그런 가정의 행사들이 있었고, 또 한 번 이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이제 5년 새로운 또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요. 그래서 또 5년을 시작하는, 그래서 지난 주에는 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또 차분하게 저희 목요철학 입문 포럼은 이번 학기 마지막을 또 향해서 갑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 말씀을 듣고, 인사 말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백승균입니다. 두 주일 만에 시민 여러분들을 뵀습니다마는 이 한 주일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늘 뵙다가 한 주일 뵙지 못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들 보니까 건강하신 모습이어서 저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갑작스럽게 호라티우스, 혹시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의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잡아라, 이 순간에 충실해라, 하루에 자신을 다 맡겨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하루, 이 순간, 하루가 무엇이고 이 순간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하루는 과거와 미래를 다 담고 있는 이 하루가 아니겠냐.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이 하루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또한 새로운 시발점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매일을 이 새로 시작하는 한 날로 받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또 볼테르를 우리 김 교수님께서 우리 유인물 이외에 또 자세한 사상적인 내용까지를 말씀해 주신다니까 기대도 더욱 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연해 주실 김민철 교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졸업하시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신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셔서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역사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에서 외래교수로 활동을 하셨고요. 지금은 현재 서울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사실 제가 이 김민철 교수님을 섭외하게 된 동기는 바로 오늘 소개하게 된 이 책인데요. 제가 이제 이걸 읽고, 사실 볼테르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만
뭐 깡디드라든지 이런 한두 편의 작품 정도가 이렇게 우리한테 희곡 작품이 소개되고 있는 것 외에 그렇게 크게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 그러나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지금 이게 이 볼테르의 작품만 하더라도 200권이 넘는 그런 작품들이 나와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또 이렇게 소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오늘 강연 시간에도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종교와 관련해서 볼테르가 얼마나 당시에 종교를 비판했습니까? 그게 오랫동안 20세기까지도 종교 쪽에서는 볼테르를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영향들이 많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런 해석들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볼테르를 우리 이 사회에 이렇게 소개를 하신 분이 오늘 강연자 선생님이십니다. 인간 볼테르, 계몽의 시인, 관용의 투사라고 하는 이 번역책을 이제 제가 읽고 섭외를 했는데 그 외에도 2018년에 계몽사상의 유토피아와 개혁, 철학이 아닌 역사로 밝힌 18세기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번역을 하셨고요. 캘리번건 마녀, 여성, 신체, 그리고 시초 축적이라고 하는 또 다른 번역서도 이렇게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논문을 또 이렇게 연구물로 축적을 하셨고요. 오늘 814회 계몽사상의 핵심 전략과 볼테르의 개혁 전략이라고 하는 강연 주제를 가지고 강연해 주실 김민철 교수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계몽사상의 핵심 쟁점과 볼테르의 개혁 전략이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는 저는 전공이 역사학이고 제가 사태를 관찰하는 접근로도 역사적 접근로입니다. 그리고 역사학이 하는 일은 역사서와는 달리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과거로서 보는 것을 전문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해서 밝혀내는 것. 이 역사학이 1차적으로 하는 일이고 제가 집중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께 제가 어느 정도로 제 언어로 이 상황을 전달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볼테르가 속해 있던 세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던 고민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볼테르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18세기 안으로 들어가서 18세기에 갇힌 채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그러면 들으시면 예를 들면 민주주의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지금의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쓰는 말과 당연히 이렇게 연결이 돼서 혼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주어진 시간 안에 가능하면 짧게 언어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18세기와 프랑스 혁명은 18세기 말에 터지고 19세기 초에 끝나는 사건인데 프랑스 혁명기까지가 제가 큰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한도이고 시기적 한도이고 그래서 제 강의가 아무래도 소략할 수밖에 없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18세기와 프랑스 혁명에 한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대답을 해드릴 테니 나중에 그 강의 끝나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볼테르가 속한 세계는 18세기인데 볼테르는 18세기 초에 태어나서 후반에 죽습니다. 프랑스 혁명 터지기 10몇 년 전에 죽는데 18세기를 관통하는 18세기가 100년이지 않습니까? 그 100년을 관통하는 사회사상, 정치사상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구석에 지금 쓰겠습니다. 상업인데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업입니다. 상업. 이게 지금 우리말로 하면 무역, 교류, 친분, 교제관계, 인간관계 이런 걸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 상업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로 키워드로 18세기에 대두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조건이 그전과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물자의 이동, 인간의 이동, 그리고 우편, 교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상업의 시대라고 당시 사람들이 부르고 상학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학이라고 부르죠. 19세기에 경제학으로 정립되는 것이 18세기에 정치경제학이라는 말로서 간의 경제와 구분되는 정치경제학이라는 말로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 상업의 시대에 그 전부터, 그러니까 상업의 시대가 아니던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사유의 여러 가지 쟁점들과 체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상업의 시대에 들어올 때 그대로 들어와서 변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테르를 말씀드리기 전에 18세기 사상을 가로지르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크게 몇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너무나 큰 주제지만 제가 일부러 짧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냐. 이성에 더 치우치느냐, 정념에 더 치우치느냐. 당시 사람들의 중론은 둘 다다, 당연하죠. 둘 다인데 정념, 충동에 조금 더 쉽게 지배당하는 것이 대부분의 인간이다. 이것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설계해야 된다. 일단 이게 중론입니다. 이게 인간. 그리고 사회라고 했는데 사회성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 다른 인간들과 함께 살기 좋게 태어났느냐, 아니면 다른 인간들과 함께 있으면 싸우기 쉽게 태어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15, 16세기부터 이미 자연법 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벌였는데, 거의 전부, 그러니까 극소수를 제외한 거의 전부는 인간이 사회성을 어느 정도 타고난다. 조금이든 많게든 타고난다.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원시 상태에 가만히 놔두면 무리를 이루어 살게 되어 있다. 약하니까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게 중론입니다. 거의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17세기에 여러분들 이미 좀 아시겠지만 홉스라는, 지금은 대사상가죠. 홉스라는 사람이 이 사회성 태제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죠. 당시에 홉스가 내놓은 태제는 인간은 사회적으로 살게 태어난 게 아니고 서로에게 적이 되도록 태어났다. 그 이유는 인간이 대체로 평등하게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다 다른 능력을 갖고 태어났지만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저항받지 않고 죽이거나 지배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은 서로 다 싸운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계약을 통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설정하고 그걸 군주에게 줘서 군주가 확실한 철권 법치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제가 아주 짧게 요약했지만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쳤죠. 이 홉스의 태제는 17세기에는 절대군주정을 지지했다는 사실 때문에는 전혀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전혀는 아니고 약간 비판을 받지만, 중요한 건 당시에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절대군주정의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군주정을 지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사회성을, 이 태제를 거부했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성악설처럼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기독교를 거부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고, 자, 18세기로 넘어가면 여전히 인간은 사회적으로 살게 태어났다라는 의견이 중론인 시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책 읽으시면 거기 이름 나오는 18세기 유럽의 철학자들, 사상가들, 정치인들은 그냥 전부 이 태제를 지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전부 다. 조금이든 많게든. 그런데 이 태제를 거부한 18세기 사상가가 있는데 그게 루소입니다. 루소는 인간이 사회적으로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그 근거를 인간의 언어를 봐라. 인간이 말을 얼마나 힘들게 배우느냐. 인간의 사회성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언어인데, 도와달라, 나를 먹여달라, 나를 사랑해달라, 나는 네가 싫다, 너는 그것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데 필요한 이 언어가 아주 배우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인간은
사회성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사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왜 만들어냈느냐? 필요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홉스랑 다르죠 여기서. 사회성이 별로 없다는 태제는 홉스랑 비슷하지만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라 역사적인 우연과 재난 때문에 사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상황들이 닥쳐왔고, 유럽에 옛날에, 아주 옛날 언젠가. 그래서 그때 사회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발생하고 법과 판관이 나오고,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다. 뭐 이런, 제가 너무 짧게 요약했지만 루소의 큰 태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 문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볼테르를, 당연히 볼테르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18세기 사상가들은 인간이 사회적으로 살도록 태어났다.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사회 계약 같은 거 하지 않아도 사회를 이루어서 살게 되어 있고, 가만히 놔두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무리에 지도자가 생기고, 그 지도자가 혼자 그 무리를 이끌든 아니면 그 지도자를 거기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이 동의와 합의에 의해서 통제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형성이 되고, 그죠? 사회가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게 대부분의 관점입니다. 그거를 반대했기 때문에 루소는 18세기에 루소는 홉스주의자라는 별명으로 많이 불립니다. 당시에 홉스주의자라는 말은 욕이에요. 거의 욕입니다. 당시에 큰 욕이 몇 개 있는데, 정치 사상에서 마키아벨리주의자, 홉스주의자, 민주주의자. 이거는 서로 다른 이유에서 어쨌든 욕입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역사. 역사는 순환하느냐 진보하느냐. 기독교적 사관이 고대적 순환 사관을 파괴하고 뭐 일직선의 단선적인 진보 사관으로 이어졌다, 이런 식의 이제 큰 교과서적 서술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은 일단 잠깐 묻어두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제가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상 순환 사관과 이 직선 사관이 공존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사고방식이 그 다음 사고방식으로 하루아침에 탁 안 바뀌죠. 50년, 100년 이상 공존합니다, 보통. 근데 어떤 식으로 공존하냐면, 양상을 보면 인류는 전반적으로 앞으로 직선으로 나아가요. 그게 꼭 진보이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퇴보할 수도 있죠. 루소는 퇴보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대체로 하나의 방향으로 쭉 나아가고 시간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사고방식이 18세기가 되면 그전과 달리 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상업의 시대라는 인식 때문이에요. 옛날과 너무 다른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걸 보니까 역사가 계속 순환하는 건 아니구나. 그런데 순환 사관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와, 당시 혁명이라는 말이 이제 그 순환인데요, revolution. 혁명도 아주 나쁜 뜻으로 쓰입니다. 거의 언제나 그 천문학자들이 쓸 때 빼고, 그 중립적인 단어죠. 정치적으로는 나쁜 뜻으로 쓰입니다. 재앙이라는 뜻이죠. 당시에 계속해서 쓰이는 말이. 프랑스 혁명기가 되어서야 좋은 말로 잠시 바뀌는데, 혁명이 끝나고 나면 다시 나쁜 말로 바뀌죠. 아주 부정적인 단어로. 어쨌든 역사는 크게 보면 진보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지만 일직선으로 간다고 쳐도 세부적으로 보면 계속 순환을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흥망성쇠를 다 거치고, 어떤 국가가 잘 나가다가 몇십 년 지나면 다른 국가가 추월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부 형태가 왕정, 귀족정, 민주정을 순환하기도 하고, 이 순환 과정 하나하나는 다 큰 혼돈의 시대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테마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건 지금 상당히 추상적이고 큰 주제들로 여겨지시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사상가들이 글에 다 배어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는 입장들이 있고, 그 공유하고 있는 입장들을 따라갈 경우에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지만, 자기가 어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당시의 중론을 비판할 때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죠. 루소 같은 경우 사회성 문제. 여기 밑에 18세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18세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정치경제학. 이것은 정부 형태론, 그리고 습속론, 인간의 도덕적인 특질이나 뭐 문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경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치 경제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습속, 정부, 종교,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가 있는데 이 안에 농업, 상업, 제조업, 재정, 금융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재정과 금융은 같은 묶음으로 당시에 봤고요. 중앙은행이 없었으니까. 자, 이렇게 큰 틀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틀에서 제가 일부러 글자를 크게 쓰다 보니 칠판을 좀 크게 썼는데 여기에 하나만 더 적어 놓고 말씀드릴게요. 18세기 정치 사상, 사회 사상을 전개하는 그 일반적인 루트가 있어요. 일반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글 쓸 때 뭐 서론, 본론, 결론 있고 이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경로가 있고 빠져나오는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는 경로가 있어요. 많이 사용되는 아주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대와 근대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고대에는 이랬는데 우리도 그걸 본받자. 본받을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대에는 이랬지만 우리는 그것을 본받을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다.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고대 근대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이 당시 정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문학, 철학 쪽에 특히 문학 쪽에서 신구 논쟁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논쟁이기도 한데 그것과 정치 사상은 또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의 예술, 문학을 포함해서 예술, 조각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근대인이 이 근대라는 말은 유럽어로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모던,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18세기 사람들한테는 옛날과 지금이죠. 쉽게 말해서. 중세는 안 칩니다. 18세기의 사고방식에서 중세는 그냥 기독교 천년의 암흑시대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그런 인식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는 것은 대체로 프랑스 혁명 이후입니다. 우리가 중세를 너무 무시했고 뭐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고 이 재앙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되고 이런 식의 혁명 이후의 뒤처리 과정에서 바뀌는 것이고 낭만주의가 등장하면서 18세기 계몽사상에서는 중세는 천년의 암흑시대고 고대와 지금이 중요한데 고대라 하면 보통 그리스와 로마입니다. 고대의 예술은 지금의 예술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우리가 더 우월하다고 보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당시에 그런 사람도 있고 나뉩니다. 그리고 고대가 더 우월하다고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는 고대의 예술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 시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도 열심히 하면 따라갈 수 있다. 볼테르처럼 볼테르가 계속 고대의 장르를 모방하잖아요. 모방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죠. 서사시를 쓰고 그렇죠? 역사를 쓰고. 그래서 이거 안 지우고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고대와 근대에 대한 인식이 아주 중요한데 보세요. 고대 사회의 정치, 고대 사회의 경제를 18세기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은 배우면 되겠다. 이렇게 몇 개만 추출해서 콕콕 집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못 본 자료가 물론 많이 남아 있겠지만 보통은 고대인들이 살았던 조건을 생각하고 경제적인, 정치적인, 물질적인 조건들을 생각하고 그 조건들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를 세부적으로 고민하고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도출해내는 절차를 따라서 18세기 정치 사상의 논증이 진행됩니다. 이 정도면 쟁점의 아주 큰 대강은 제가 뭐 전달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언급은 했다고 치고요. 지우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맥락 안에서 18세기의 그 계몽사상의 시대의 그 크게 두 가지 입장을 정치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볼테르와 루소 등등을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성이 없다, 있다. 이거 타고나는 겁니다. 인간이 사회를 이룰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강한 사회성을 타고나지는 않는다라는 뜻으로 당시에 쓰는 말은 자연적 사회성입니다. 내추럴. 이쪽에 제가 18세기에 크게 루소를 말씀드렸죠. 루소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몇 명. 이쪽에는 나머지 전부. 루소는 계몽사상의 전형적인 인물이 아니라 계몽사상가들이 자신들의 안티테제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루소 스스로도 파리의 살롱을 아주 혐오하고 계몽사상가들이 타락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계몽사상가들이랑 계속 싸우죠. 볼테르, 휴엄 이런 사람들이랑 원수죠. 루소는 완전히. 파리 지식계에서 완전히 왕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루소에게는 루소를 아주 사랑해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독자들이 있었죠. 복잡한 지형입니다. 자, 여기에 볼테르가 들어가고요. 볼테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백과전서파들 다 이쪽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휴엄 이렇게 놓고 볼 때 제가 정치 사상, 정치 경제에 좀 더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주된 질문은 인간이 이 사회 속에 태어나서 우리가 자연 상태, 원시 상태에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 상태가 사회 상태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때는 소유도 없었고 전쟁도 없었고 이렇게 생각하는 루소라 하더라도 자기는 사회 상태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이미 국가와 사회 속으로 태어난 상황에서 인간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 루소를 제외한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미 사회 상태 속에 태어났는데가 아니라 그건 그냥 기본값이니까 문제가 안 되죠. 인간이 집단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그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그 나은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퇴보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죠?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 루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루소는 상당히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들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루소가 생각할 때 인간이 사회 속에서 그것도 상업의 시대에 18세기에 어느 정도 자유롭게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하지는 않은 채로 완전히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은 채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집단적으로 개별적으로 말고요. 개별적으로는 에밀이죠. 루소의 책에 에밀 그 어느 정도 부르주아 집안에 그러니까 약간 잘 사는 최소한 약간은 잘 사는 집안의 남자아이로 태어나서 완벽한 교육을 받으면 어쩌면 우리는 조금 자유롭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게 이제 에밀의 아주 제가 거칠게 요약했지만 그런 태제입니다. 거기서 이제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를 기쁘게 하기 위한 존재로만 이렇게 루소는 얘기하죠. 어쨌든 에밀이 아니라 제가 사회계약론, 정치경제론, 코르시카 헌법론, 폴란드 정부론 이런 루소의 사회정치 저작을 보면 루소가 인간이 집단 속에서 자유롭게 사는 법은 뭐냐? 일단 농업이 아닌 산업이 거의 없는 국가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업이 아닌 산업은 루소가 볼 때 사치를 조장해요. 이 사치라는 단어는 18세기 사회사상을 지배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 럭셔리입니다. 지금 사치라는 단어랑은 약간 뜻이 다른데 이때 사치라고 하면 이 단어를 쓰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생각에 인간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넘어서면 사치입니다. 루소 입장에서는 집에 모자가 2개가 있으면 사치일 수 있어요. 신발이 2켤레가 있으면 사치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이 아닌 모든 산업, 특히 상업, 금융 이런 것들은 사치를 낳고 조장하고 사치 위에서 생존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회의 생존에 필요한 정도만 빼고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루소가 볼 때. 근데 이 농업이 너무 번창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업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땅이 약간 척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게 노동만 하면 겨우 딱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그런 땅에 그런 토지를 가진 국가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평등하게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다 같이 약간 가난하게 다 같이 부자면 안 되고요. 루소가 볼 때 다 같이 약간 가난하게 평등하게 살고 이 조건이 많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루소 입장에서는 전부 다 갖춰야 됩니다. 사람들이 약간 가난하게 그렇게 평등하게 살고 인구가 적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적느냐? 루소의 기준은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약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이 나라 안에 인구가 굉장히 적어야겠죠. 인구. 그리고 루소가 생각할 때 자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회계약론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거기 그냥 다 적혀 있습니다. 나쁜 법이 있죠. 악법. 루소가 뭐 악법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쓰지는 않았지만 악법에 단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국민들로 구성된 국가라야 돼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요 조건들 사치가 없고 농업이 우세하고 교역이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토에 딱 한가운데 행정 수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행정관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거주를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다 농촌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대도시가 있으면 폭파시킵니다. 전부 농촌으로 인구를 강제 이주시킵니다.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루소가 당시 정치인들에게 내놓았던 현실적인 조언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면 이미 힘들겠죠. 근데 다 갖추었다 칩시다. 그러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아닙니다. 루소는 이 법을 누가 만드느냐? 나쁜 법을 만들면 끝이잖아요. 나쁜 법에 한 번만 노출되면 끝이거든요. 루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이 한번 타락하면 되돌릴 수 없다. 사회 상태로 한번 진입하면 자연 상태로 나올 수 없고 태어나서 한번 타락한 인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법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루소가 볼 때 인민이 그러니까 국민이죠. 당시 이제 번역어로 학술 번역어로 인민이라고 쓰는데 국민이 스스로 법을 만들기에는 좋은 법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든 일이라서 어려운 일이라서 이 법을 이 한 번도 악법에 노출된 적이 없는 국민들에게 이 법을 누가 줘야 되냐면 위대한 입법자 한 명이라 해야 됩니다. 위대한 입법자 루소 자신이죠. 리쿠르고스 같은 사람들 위대한 솔론이나 리쿠르고스를 주로 루소는 스파르타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입법자가 나타나서 법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법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사라져야 됩니다. 이 조건들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루소가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조건을 전부 갖추어야만 인간이 자유롭게 살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걸 다 갖춘 국가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스스로 써놨습니다. 사회계약론에. 그래서 루소가 생각할 때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출 수 있어 보이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유럽에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코르시카 섬입니다. 루소가 사회계약론 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코르시카는 프랑스에 복속이 되죠. 이제 루소의 희망이 다 사라지는 거죠. 자, 이 법을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칩시다. 사회계약론의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다 갖추었는데 그럼 이 법을 어떻게 만들까? 위대한 입법자가 맨 처음에 헌법 같은 걸 주죠. 그 다음에도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세부적인 것들을. 그거를 만드는 게 바로 일반 의지고 이 법을 만들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주권이고 주권은 입법에 관여하죠. 정부가 아니라 이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인민주권론이라고 하죠. 요즘은 뭐 대중적으로는 국민이라고 쓰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법만 만드는 거예요. 정부를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세 가지입니다. 당시 고대부터 내려온 정부 형태론을 쓰는데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죠. 루소가 하나씩 검토합니다. 자,
주권은 국민이 갖고 있는데 국민이 직접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스리는 건 행정부가 하는 거고 주권은 법을 만들고 퇴장하니까. 그러면 군주정은 루소가 군주정부터 검토합니다. 군주정은 세습 군주를 교육할 때 그 애가 왕세자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남을 다스리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타락한다. 군주정 아웃입니다. 귀족정은 부패하고 아첨하는 자들의 통치가 될 수밖에 없다. 아웃입니다. 귀족정이 18세기에는 투표로 선출되는 정부 형태거든요. 민주정, 18세기의 민주정이라는 말은 이제 투표의 반대말입니다.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추첨에 의해서 만인의 평등을 전제하고 통치하는 거죠. 민주정에 대해서는 루소가 뭐라고 하냐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인간은 민주정을 이룰 수 없다. 그건 신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다 안 된다고 얘기한 거죠. 그럼 혼합정부는 뭐라고 하냐면 루소는 모든 정부는 원래 조금씩 혼합정부다. 근데 혼합정부를 한다고 해서 각각의 정부가 갖고 있는 정부 형태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사라지진 않는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우리가 정부와 사회를 가지고 집단적으로 인류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는 글렀다고 보는 입장을 상당히 명시적으로 담고 있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18세기 사람들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읽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프랑스 혁명가들, 여러분들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프랑스 혁명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들 생각을 하시지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입법권이 행정권 위에 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혁명을 터트린 부르주아지가, 혁명을 터트린 그 제3신분이 자신들의 입법권을 통해서 왕을 견제할 수 있고 왕보다 의회가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루소를 차용한 거죠. 사회계약론에 나오는 저 정부 형태론과 인민주권론 부분은, 특히 정부 형태론은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가들이, 프랑스 혁명기의 민주파, 개혁파가, 공화주의자들이 글을 쓸 때 서론에 많이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루소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용어처럼 쓰여요. 루소가 이런 절망적인 말을 했지만 틀렸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루소가 너무 대중적으로 유명한 작가니까 그런 말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혁명가들이. 혁명 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루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볼테르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볼테르는 정부 형태론을 하나씩 따지지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하나씩 언급은 해요. 그래서 민주정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볼테르한테. 볼테르는 민주정이 시끄러운 파리떼들, 도당들의 정부라고 생각을,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게 당시 압도적인 다수의 관점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에 민주정이라는 말은 그 상세한 검토의 대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말을 할 때 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치더라도, 지금은 그런 말 할 필요가 별로 없지만 한 20년 전에 조금 더 평등한 재산 분배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어떤 정책을 누군가가 내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공산주의랑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비판을 받으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권을 조금 제한하자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민주주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넌 민주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욕을 한단 말이죠. 그럼 나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책 앞에. 그게 바로 이제 볼테르를 비롯한 거의, 여러분들 이름 들으시면 거의 떠올릴 수 있는 거의 모두가 하던 일입니다. 데이비드 휴먼 스미스도 마찬가지고. 볼테르가 생각할 때 유일하게 똑바로 굴러갈 수 있는 정부 형태는 군주정이고, 군주정 중에서도 절대적인 군주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군주. 왜냐? 개혁의 걸림돌은 왕이 아니라 귀족이거든요. 볼테르가 볼 때는. 귀족이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법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 법을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바꾼다든가, 그게 프랑스 혁명가들이 애초에 추구했던 것이죠. 민주정을 수립할 의도는 프랑스 혁명가들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특정
종교가 아닌 나머지 종파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정 종파 교단의 권력자들, 뭐 주교단이든 이런 권력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집단을 깰 수 있어야 돼요. 그 깰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볼테르가 볼 때는 절대 군주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절대 군주가 그 집단과 한편이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절대 군주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군주가 있고 귀족이 있고 민중이 있는데 볼테르가 볼 때 민중은 개돼지란 말입니다. 전혀 말이 안 먹혀요. 그런데 이 민중은 주체로서는 무능하고 무지몽매한 자들이라고 볼테르는 생각하지만 객체로서는, 그러니까 개혁과 정치와 이 모든 것의 목표는 결국 만인이 모두가, 민중을 포함한 모두가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볼테르는 정치의 주체로서 유일하게 희망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인 겁니다. 18세기에 볼테르가 살아있던, 볼테르가 한창 활동하던 시기에 루이 15세가 있고요. 프랑스의 루이 15세는 루이 14세 다음 왕이죠. 루이 14세 태양왕의 다음 왕입니다. 힘들었겠죠.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태양왕 시절에 그 루이 14세가 닦아놓은 절대 왕정의 기틀이, 루이 14세가 죽자마자 많은 귀족들이 그거를 깨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루이 15세와 이 프랑스 귀족들의 연합체는 아주 단단합니다. 그 볼테르가 누구한테 희망을 거느냐? 약간 더 약소국. 프랑스는 당시 절대 강국이죠. 유럽에서. 약간 더 약소국이지만 어느 정도 영토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볼테르 자신의 시를, 볼테르는 시인이거든요. 1차적으로 자기 정체성, 자신의 시와 역사서를 많이 읽고 자기한테 팬레터를 보내준 그런 군주들 또는 왕세자들에게 희망을 거는 거죠. 그래서 볼테르가 제일 먼저 희망을 걸었던 게 독일의 프리드리히 대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왕세자 때는 볼테르한테 아주 살갑게 구는데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돼 보니까 볼테르랑 자기가 10대 때 볼테르랑 의논했던 대로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생각에 왕이 돼 보니까. 그래서 볼테르 입장에서 보면 배신이다 싶을 만큼 철권 통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예카테리나 대제가 있습니다. 러시아 역사에서 광개토 대왕이라 불리는, 영토를 많이 넓힌 예카테리나는 프리드리히와는 상당히 상황이 다릅니다. 일단 여성이고, 그리고 남편을 죽이고 그 왕좌에 앉았다고 모두가 믿는, 지금도 많은 역사가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정황 증거상 그쪽이 더 뭐 그럴듯하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예카테리나는 그러니까 자기가 적통 군주가 아니고 여성이고 모국어가 독일어입니다. 러시아 황제죠. 러시아는 아주 다민족으로 구성된 광활한 영토를 갖고 있는 제국이고, 당시 통신 수단이 안 좋죠. 근데 러시아가 지금 같은 강대국이냐 하면 그건 전혀 아니란 말이죠. 당시 밑에 최강대국 투르크가 있고 터키가 있고, 서쪽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강대국들이 다 있죠. 예카테리나는 자기 왕위를 지켜내기도 쉽지 않고 러시아를 자기 뜻대로 표트르 대제의 개혁 위에 안착시켜서 더 센 나라로, 더 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은 자기의 욕심도 자기의 뜻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카테리나 같은 사람들이 볼테르한테 의지를 하는 거예요. 볼테르에게 나는 당신의 글을 정말 감동해서 읽었고, 나는 계몽된 절대 군주가 되어서 당신의 뜻을, 비록 프랑스에서는 안 될지 몰라도 러시아에서라도 이 개혁된 세계를 한번 만들어 볼 것이고, 그러니까 도와달라, 나에게 지혜를 빌려달라, 이렇게 아주 정중한 편지를 수백 통을 보냅니다. 편지가 계속 오고 갑니다. 그 볼테르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자기의 뜻을 한번 펼쳐볼 수 있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존심이 이렇게 올라가죠. 예카테리나 입장에서는 볼테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도 공고하게 만들고 홍보도 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옛날 같은 나라가 아니다, 더 이상. 이런 홍보도 온 유럽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편지라는 것이 사적 매체인 동시에 공적 매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면 이 사람이 유명한 살롱의 문인이면 그 편지가 사실상 공개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하는 거죠. 그럼 볼테르는 예카테리나 같은
프리드리히 대제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절대 군주를 통해서 루소와 달리 어떤 개혁 구상을 갖고 있었는가? 농업만 중시한다는 것은 당시 많은 사상가들의, 많은 정치인들의 눈에 시대의 흐름을 철저하게 거스르는 회고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인지됩니다. 볼테르는 상업과 약간의 사치가 인간의 마음속에 관용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를 아주 많이 사용하는데, 사례를 영국 편지 철학서한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철학 편지들. 어쨌든 그 영국인에 관한 편지에서 보면 유대인, 퀘이커 교도, 아르미니아 교도, 온갖 종파의 교도 그 신자들이 증권 거래소에 모여서 주식 거래를 해요. 곡물 거래도 하고 선물 거래도 하고, 그죠? 그 과정에서 이 모든 종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죽이지 않고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함께 평화롭게 살아간단 말이죠. 볼테르가 그걸 묘사하면서 상업이 관용을 낳는다. 서로 교류하면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해진다. 상대방이 악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상업이 관용을 낳고, 그리고 상업이 문화를 낳는다. 상업이 만들어내는 잉여 가치가 없으면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볼테르 같은 사람들은 희곡을 쓰고 희곡 작가고 자기가 희곡 공연 배우이기도 하고 감독이기도 하고 이런데, 루소 같은 사람들은 극장을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루소는 자기 조국 제네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네바에 대한 그 편지글에서 극장을 전부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극장은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앉아서 관객이 공연을 보니까 인간의 덕성이 퇴보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제가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그래서 잉여가 인간을 타락시키느냐 아니면 더 나은 사회적 정치적 생존을 위한 조건들을 마련해 주느냐, 이 관점이 다른 거죠. 루소와 볼테르의 관점이. 볼테르의 관점이 거의 대다수의 관점이었고요. 루소의 관점은 극소수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루소의 관점도 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소수 관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가들은 계몽사상의 시대의 마지막 바통을 물려받는 프랑스 혁명가들은 루소의 정부 형태로는 당연히 그 받아들이는 순간 혁명의 존재 가치가 날아가니까 안 받아들이지만, 루소의 이런 문제에 대한 루소의 관점들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상업을 최대한 많이 허용해 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볼테르파죠. 그리고 상업을 가능하면 억제하고 꼭 필요한 수준으로만 이루어지도록 조정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뉩니다. 프랑스 혁명기에. 그러나 혁명가들은 다, 제가 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거의 전부 다 어떻게 인식하냐면, 우리는 고대로 되돌아갈 수 없고 상업의 시대는 이미 도래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루소가 말한 것처럼 옛날을 바라보며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 앞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동시에 많은 밝은 약속들도 함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볼테르 개혁 전략에서 여러분들 볼테르가 했다고 종종 이제 잘못 전달되는 유명한 말 중에,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볼테르는 그렇게 말 안 했지만, 볼테르가 그렇게 말했다는 오해는 볼테르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 라는 주장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볼테르, 디드로, 달랑베르 그리고 루소 포함해서 이 계몽사상가들은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당시의 계몽사상가들은 소수파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정치에서 이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권력자들 중에 일부 상당수가 이 사람들을 좋아했고, 이 사람들에게 연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책도 내주고 몰래 이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다수파거나 권력을 갖고 있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사상계, 당시 사상계의 절대 다수파이자 권력자들은 특히 프랑스에서는 가톨릭 저널을 운영하는 사제들입니다. 이 사제들이 지식을 독점하던 사람들이죠. 원래는 18세기가 되면 그 지식이 15, 16세기 르네상스 이후로 다 퍼지지만 이 저널들이 진짜 구독자도 많고 영향력도 강하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저널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계몽사상가가 책을 내면 그 책에 서평을 씁니다. 아주 안 좋게. 이 책은 신성 모독이고 뭐 이런 부분에서 신학적으로 틀렸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길게 인용해서 왜 틀렸는지 막 논증하고 이런 주장은 무신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논증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두툼한 저널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일간지, 주간지 다 있고 지방마다 다 있습니다. 계몽사상가들은 이 가톨릭 저널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전검열제가 작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검열관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책도 출판되지 않던 시대. 검열관에게 뇌물을 주고 친해지고 그리고 볼테르 같은 사람들은 당시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니까 시 한 편, 두 편 써서 검열관한테 편지를 쓰고 편지 안에 자기 시를 하나 써서 넣어주면 친필로 그 종이의 가치가 크죠. 친필 시가 볼테르 시가 오리지널이 자기한테 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검열관에게 돈이 아닌 뇌물들을 계속 주고 친해진 다음에 그 계몽사상가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언로를 차단하려고 해요. 이 신문 좀 그만 내라. 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사상이라는 것은 전쟁인 거죠. 이게 뭐 이상적인 고준 그 아주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담론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전쟁인 겁니다. 그리고 상업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뭐 정부 형태론을 민주주의 뭐 이런 정부 형태론을 이야기한다든가 할 때에도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아주 딱 출판된 그 앞뒤 시기를 보면 그런 말들이 겨냥하고 있는 그 궁정 내의 또는 특정 저널의 논쟁들이 있어요. 그 논쟁들 속에서 누군가의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권력자들에게, 독자들에게 내 입장은 이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그 세력이 당연히 통일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크게 보아서 반대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의 뭉탱이로 이렇게 인지되는 겁니다. 그 볼테르는 농업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상업, 금융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본인은 주식 투자를 많이 해서 부동산과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책값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세를 받지 않습니다. 인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들을 이용해서 해적 출판사와 진짜 출판사들을 다 이용해서 자기 책을 최대한 많이 유통되게 전략적으로 힘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볼테르는 좀 예외적인 존재고 루소도 그렇고 디드로도 그렇고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아카데미에 적을 두지 않는 한 달랑베르, 꽁도르스 이런 사람들처럼 아카데미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한 지식인들은 글을 써서 글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저작권이 중요하고 널리 유통되는 것만큼이나 그 유통을 통해서 자기의 생계를 확보하는 일도 중요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잡혀가지 않는 것. 당시에 뭐 적법 절차 이런 게 없으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도 없고 그냥 왕이 마음에 안 들면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왕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군가의 권력자의 눈에 마음에 안 들면 그 권력자가 왕한테 가서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다. 이 사람이 뭐 무신론자다. 이 사람이 왕권을 모욕했다. 이렇게 하면 왕이 봉인장이라는 편지를 써줍니다. 이렇게 편지에 왕 봉인을 하는 거예요. 체포해라. 그러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체포해서 감옥에 돌로 만든 감옥에 집어넣고 재판 없이 무기한 계속 거기 넣어놓습니다. 왕이 꺼내주고 싶어질 때까지 몇 년이고 이 계몽사상가들에게는 구체적인 그 자기들이 그리는 어떤 이상적인 미래가 있죠. 그거는 사상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루소처럼 크게 다른 사람도 있고 대체로 조금씩 다르죠. 당연히 스미스가 볼테르랑 다르고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당면 과제는 관용과 출판의 자유예요. 그런데 관용과 출판의 자유를 권력자의 선심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는가?
거기까지는 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계몽사상가들은.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글을 생전에 출판하지 않습니다. 출판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죠. 죽고 나서 출판됩니다. 언제 출판되느냐? 프랑스 혁명기에 혁명가들이 우리가 계몽의 적자다라고 계보를 만들 때 그 글들을 다 원고를 출판시킵니다. 프랑스 혁명가들이 1789년에 제일 먼저 만들어내는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들을 혁명가들이 이것이 바로 볼테르의 정신이다 라고 하면서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적법 절차, 무죄 추정의 원칙, 변호사 선임권, 이런 것들입니다. 법률에 죄라고 안 적혀 있으면 죄가 아니고, 그리고 재판을 거치지 않고 구금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1789년이 되어서야 프랑스 혁명기에 처음으로 한꺼번에 쫙 입법이 되거든요. 그리고 계몽사상가들이 계속해서 원했던 것이 내 판단에 따라 타인과 합의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 내가 무슨 종교를 믿든 안 믿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글을 쓰든 그것 때문에 체포당하지 않을 자유. 그것도 1789년에 혁명가들이 계몽사상가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프랑스 혁명 터질 때 40대 50대였던 혁명가들은 계몽사상가들과 다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고, 볼테르가 노인일 때 이 혁명가들은 20대였단 말이에요. 30대였고, 이 사람들은 볼테르에게 편지도 받았고 볼테르를 만났고 살아생전에 이런 사람들입니다. 루소와도 편지를 주고받았고, 어릴 때 루소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컸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혁명가가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공화국을 세우기 위해서 혁명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공화국이 정말로 도래했을 때 혁명가들은 대단히 당황합니다. 우리는 공화국을 세우려고 한 게 아닌데 왕이 도망가고,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들은 다 혁명을 전부 취소하지 않으면 이어받지 않겠다고 하고, 왕좌에 앉을 사람이 없고, 그래서 공화국이 세워지죠. 공화국이 세워지고 나면 이 공화국을 유지해야 1789년의 입법안들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법률들을. 그리고 그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체포와 죽음을 의미하니까 혁명가들은 다 공화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792년에 공화국이 세워진 다음부터는 민주정에 관한 논쟁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그건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볼테르와 루소의 시대는 그런 시대보다는 확실히 앞의 시대고, 계몽사상의 핵심 쟁점들은 민주주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거의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인간은 과연 사회 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면 어떤 경로를 거쳐가야 하는가? 루소가 제시한 경로는 루소 본인이 말했다시피 거의 실현 불가능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볼테르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좋은 뜻을 가진 똑똑한, 그런데 심지어 강력한 왕권이 존재하는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한 그런 사람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 말을 듣게 만들고, 그 사람이 내 정책을 자기 나라에 펼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을 빼면 아무런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터전을 만드는데 볼테르가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강의에서 길게 말씀을 안 드리기 위해서 참고 자료에 다 넣어놨는데, 볼테르가 어떻게 여론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여전히 짧지만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여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8세기에 여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퍼블릭 오피니언이죠. 영어로는 오피니언 퍼블릭. 이 오피니언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뭐 여론조사를 무작위로 해서 통계적으로 나오는 그런 여론이 결코 아닙니다. 여론이라는 말을 쓸 때 여러 가지, 당연히 하나의 뜻으로는 안 쓰이겠죠. 큰 개념이니까. 근데 그 여론이라는 말이 모든 사람의 평균적인 견해, 입장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좀 더 적고, 주로 어떤 경우에 쓰냐 하면 교육받은 사람들의 합리적인 입장들의 어떤 평균치 합계, 여론,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론이 18세기에 뭐 데이비드 휴엄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볼테르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이들 나오는데 여론이 드디어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다. 왕조차도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는 통치할 수 없게 되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여론이라는 거는 그 글을 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글을 쓰는 자기처럼 교육받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저 무지몽매한 민중과 달리 자기처럼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 합리적인 길로 군주가 나아가면 군주가 여론에 따른 통치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민중의 견해는 뭐냐? 민중의 견해는 프랑스 혁명기 민주파들조차도 제가 가장 애정을 갖고 공부하는 주제가 이제 프랑스 혁명기의 민주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한 조건들 속에서 민주주의자라는 말을 쓰면은 미친 사람 취급을, 정말로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던 시대에 민주주의가 욕일 때,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나는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말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 내 활동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략적으로 바보짓이죠. 설사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라 하더라도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바보짓이죠. 그리고 여론이 인정하지 않겠죠. 그런데 당시의 민주주의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앞에 내세우고 자신들의 깃발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이론과 여러 가지 구상들이 19세기, 20세기까지 계속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프랑스 혁명가들 다수의 의도가 아니고 아주 소수의 의도고, 다수는 프랑스 혁명기의 국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즉 프랑스 공화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라고 합니다. 프랑스 공화국 의회에서. 그리고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이런 나라들이 프랑스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끝났다.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저 나라는 이제 미래가 없다. 우리가 빨리 쳐부수자. 왕권을 복귀시켜주자. 그래야 유럽의 평화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욕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단어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앞에 내세우고 쓰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식의 개념적 변화들이 일어났고 그게 당시 정치와 어떻게 엮여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담은, 그거 오늘은 더 이상 이제 그 뒤로는 말씀을 드릴 시간이 도저히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담은 책을 제가 이제 썼는데 아직 출판 안 됐습니다. 창비해서 뭐 빠르면 올해 중으로, 늦으면 내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볼테르와 루소가 민주주의자냐 아니냐라는 논쟁도 아니죠. 학계에서는 그런 거 논쟁하지 않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히 볼테르는 논쟁의 여지가 없죠. 특히 볼테르는. 근데 볼테르가 민중을 천시했고, 뭐 데이비드 휴미 노예제를, 아니면 뭐 데이비드 휴미 흑인이 백인보다 열등하다고 말했고, 이런 이유로 그 사람들의 사상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죠. 20세기 후반부터. 근데 역사가는,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역사가로서 역사적인 접근을 할 때에는 저를 그 시대 안으로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그게 당연히 안 되지만 노력만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러면 그 시대 안으로 들어가면 흑인이 백인보다 열등하다고 말하는 백인은 정상인이에요. 그죠? 근데 흑인이 백인과 평등하다고 말하는 백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을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뭘 연구해야 되느냐? 흑인이 백인보다 열등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라 당시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을까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테르가 민주주의자들은 다 도당들이다. 그 선동꾼들이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우리가 동의할 만한 내용이냐 아니냐를 생각하기 전에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에
그 사람 당시 사람들이 그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그런 중요한 개념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조금이라도 그죠? 감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그거를 다 뭐 설명을 드릴 능력이 출중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제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고, 다만 어떤 쟁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쟁점들이 지금 우리가 정치나 사회에 대해서 고민할 때 사용하는 쟁점들과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접근로가 다르고 논리의 구성이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출된 결론의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구분과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구분선을 이루고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와 달랐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그래서 제목도 크게 잡았고, 볼테르의 사상을 철학적으로 분석할 능력도 제가 없지만 그쪽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던 이유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제 의도가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을 주시면, 부족한 게 많을 텐데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면서 좀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준비된 내용 사상적인 부분들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한테 굉장히 잘 알려진 이제 작품 3편을 순차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볼테르를 강연해 주셨는데, 김민철 교수님께서 우리가 3주 전에 다뤘던 루소하고 볼테르를 비교하면서 그 시대적인 배경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죠. 여기 뒤에 다루게 될 이런 문학 작품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이 작품이 쓰여졌던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저자가 처해 있었던 사회적인 환경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다음부터 오는 우리 작품들을 이해하면 좀 훨씬 접하기가 용이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레미제라블을 읽고 그게 왜 고전의 반열에 올라 있는지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장발장 다들 초등학교 때 읽죠. 근데 이게 왜 서양 문화에서 그렇게 고전이 됐을까? 그래서 이게 프랑스 대혁명기에 프랑스 지식인과 민중들의 삶을 다뤄서 고전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걸 이해하는 게 대학원 가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이라고 생각하는 작품들 읽으면서도 이게 왜 중요한가 잘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뒷 배경을 이해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계몽주의 사상 오늘 마지막 넘어가는 장면에서 제가 일단 마이크 준 사람이 깡패죠. 먼저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뭐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니까 이 계몽주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 김민철 교수님께 역사학자 입장에서 간단하게 한번 좀 계몽주의를 정리해 주십사 한 5, 6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몽 사상을 5, 6분 만에 제가 정리를 할 수 없는데, 그 정리를 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죠? 학자들 사이에서 큰 책들도 나오고 서양에서 계속해서 요즘에도 그 책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방향성이라는 방향이 있는데, 뭐냐 하면 계몽 사상이라는 것이 계몽주의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복잡하고 다양해서 하나의 흐름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게 하나의 흐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계몽이라는 단어로서 이 18세기를 통칭하는 어떤 사상적인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그 근거는 뭐냐? 계몽 사상가들이 보여주는 어떤 공통의 자세가 있습니다.
견해가 다르더라도 비슷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세를 믿든 안 믿든 종교가 뭐가 됐든 그리고 어떤 삶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가 서로 다른 경우에조차도 지상에서 일단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에서 최대한 더 나은 개인의 삶, 최대한 더 나은 집단의 삶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생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시험 단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죽은 다음이 훨씬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생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개인의 수양이나 득도와 상관없이 어떤 집단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그나마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되고 개혁안들이 서로 충돌하고 토론을 해야 하고 그런 방법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런 방법들이 형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과 계몽과 여론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관점이 이런 자세가 계몽사상가들에게 공통적인 지반을 이룬다라는 것이 현재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리고 종교와 계몽이 충돌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것도 학자들이 거의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 계몽사상가들이 거의 볼테르를 포함해서 거의 모두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광신, 내 종파 빼고 다 틀렸다. 그리고 광신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단어에서 광신이란 말은 내 종파 빼고 다 틀렸기 때문에 전부 박해해야 한다. 이 광신과 그리고 무신론, 18세기의 사고방식에서는 무신론은 그 즉시 무도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신론이죠. 어쨌든 이 종교에 대한 계몽사상가들의 입장은 반종교가 아니라 반광신이었다. 그리고 내세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현세를 경시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 이것이 계몽사상 전체를 정의하는 어떤 공통된 입장이다. 이런 정도로 학계의 중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공통 범위가 크죠. 그래서 그게 무슨 정의냐라고 현대인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당대인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광신에 맞선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힘든 일이고 큰 일이었던 거죠. 네, 이게 계몽주의 사조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유럽 전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말씀으로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간단한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제가 보충을 조금 하면, 칸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계몽이 뭔데? 질문에 대해서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게 계몽이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질문, 미성숙은 뭐고 성숙은 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미성숙은 자신의 이성적인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 그러면 성숙으로 나간다는 것은 자신의 이성적인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계몽된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통, 권위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본인 스스로가 내 이성을 사용해서 대상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통해서 삶에 필요한 규칙들을 자율적으로 성립시키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계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문제들을 이제 다루려고 했던 것이 기본적인 계몽주의 사조라고 이해하면 조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혁명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그 당시까지 강력하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종교적인 부분들, 다시 말해서 카톨릭이나 개신교의 기본적인 교리 체계나 또 정치화되어 있는 그 종교적인 관점들에 비판하고 대비시켰던 사상들이
이 계몽주의 사상에서 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8세기 기독교 가장 큰 틀이 이신론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신론도 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지만 창조하는 것으로서 모든 역할은 끝났고 이제 더 이상 인간 세상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규칙에 따라서 자연적인 규칙에 따라서 이 세상이 흘러가도록 그냥 지켜보고만 있다라는 게 이신론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가는 그 운동들을 진행을 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들 더 들어오시면은 제가 그거하고 연결해서 한번 우리 김민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역사적인 걸 찾아보니까 이 볼테르가 1694년에 태어나서 1778년에 생을 마감했는데 이게 참 기막히게 또 조선의 영조하고 딱 겹칩니다. 출생 연도가 1694년 똑같고요. 사망한 것이 영조보다 볼테르가 2년 더 살았네요. 그러니까 자, 볼테르 사상을 이해하면서 당시 우리는 이런 시대였는데 서양에서는 지금 우리하고 다르게 이렇게 나갔던 부분들 한번 비교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사회 보면서 말 많이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죄송합니다. 조금 말이 길었죠? 자,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손을 들어서 네, 선생님께서. 예, 교수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 18세기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참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몇 주 전에 어느 교수님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똑같이 18세기 말씀하시면서 소제목으로 부드러운 상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그 에카테리나 대제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한 달 전쯤에 어느 신문에서 새로운 책을 소개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제목이 에카테리나 서한집. 그래서 읽으면서 이게 볼테르에 대한 열렬한 추종자였다 그걸 알고 오늘 강의가 혹시나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책의 그 저자 저 펴내신 분이 우리 김민철 교수님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공부를 참 많이 하셨구나. 근데 아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직도 좀 의혹이 남는 것이 그 당시에 저희들 그냥 보통 시민의 생각으로는 절대 군주, 전제 군주 그런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계몽 사상가의 사상을 추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보통 생각으로는 조금 이게 모순되고 상반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한 번 또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참 죄송합니다만은 18세기에서 잠시 벗어나서 오늘 우리 21세기로 돌아와 보면은 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묘수. 그러니까 볼테르는 어쨌거나 저희 보통 시민들한테는 관용의 사상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후 또 2010년 이후로 인터넷이라는 게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는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 편향된 사고에 이렇게 사로잡히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영국의 브렉시트라든지 트럼프의 당선이라든지 모든 그 세계적인 사조 자체가 좀 편향성이 강해집니다. 저희 사회도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대립과 갈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용은 선택이 아니고 이제 필수가 되어버린 그런 복잡한 사회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관용을 하지 않으면 서로 공멸하는 그런 사회 구조로 왔는데 역사학자로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교수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에카테리나 예를 들어주셨는데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가 어떻게 계몽주의 사상을 수용을 해서 이것과 관련된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었을까? 그냥 권력
유지만 하면 될 텐데 요거고. 두 번째, 우리나라 갈등 구조를 해결하려면 자 볼테르의 관용이라는 걸 한번 끌어들여서 어떻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네. 두 번째 질문에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면 계몽사상가들의 여러 아이디어에서 지금 배울 점들을 추출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몽사상가들과 그들을 이어받았다고 자부했던 프랑스 혁명가들이 그 어떤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마다 내놓는, 그럴 때마다 휘두르는 그 논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먼 훗날 50년, 100년, 200년, 300년, 500년이 지나서 언젠가 모두가 무상으로 의무 초등교육을 받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지금 받고 있죠, 다. 저는 계몽사상가들과 프랑스 혁명가들이 다시 태어나면 절망해서 다시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되게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톰 페인이 기본소득론을 주장을 하는데요. 프랑스 혁명기에 기본소득을 그 정책을 펼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속세를 도입하자. 그리고 상속세를 10%를 정률세로 부과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전혀 당시에 먹히지 않는 주장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세금 자체가 이미 세금이라는 것이 이미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고 급진파 개혁가들일수록 세금을 더 싫어하고 세금은 다 왕과 귀족들이 뒤에서 해먹기 위해서 걷는 것이고 왕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함부로 전쟁이나 하는 데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금은 정말 국가 운영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걷으면 안 되고 상속세는 더더욱이나 부의 잉여 축적을 방해하기 때문에 걷어서는 안 된다. 이게 중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급진적인 사상이라고 내놓은 것이 10%인 거죠. 지금 상속세 10%보다 높죠. 그런데 톰 페인이 생각했던 그런 훌륭한 복지국가는 또는 모든 톰 페인이 그 문제를 제시할 때 그 상속세 10%를 해결책으로 제시할 때 생각했던 그 관역 문제 해결하고자 했던 그 문제, 그게 뭐냐면 젊은이들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20대가 되어서 세상에 나갈 때 종잣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연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 10%를 때리면 전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전부 해결 안 됐죠, 지금. 그 문제들은 기본소득을 떠나서. 그러니까 계몽사상가들과 프랑스 혁명가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해법들을 내놨거든요.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유언권을 폐지하고 모든 재산은 자동 강제 균등 분할하라. 자식들 사이에서. 그 죽는 사람이 어떻게 유언을 남기든 무시하고 이런 법안도 내놔 보지만 당시 농민들의 저항으로 무산되고 공유지를 쪼개서 하여튼 많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그들이 내놓았던 정책들 중에 대부분은 러시아 혁명을 거치고 20세기 자유민주주의 여러 국가들에서조차 다 시행이 되었는데 그들이 그런 정책을 펼치면 해결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200년, 300년 뒤에는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던 혁명가들과 계몽사상가들에게는 거의 유토피아적인 것으로 느껴졌던 그런 아득한 미래의 정책들이 지금 다 실행되고도 남았는데도 그들이 그것으로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문제로 돌아가서 계몽사상과 절대군주의 사이에는 제가 이번에 한겨레 그 큰 지면 한 면을 다 이제 서평을 써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서평의 맨 마지막에 그러나 예카테리나는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지 않고 계몽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지 않고 절대군주제의 길을 택한 모순이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계몽사상가들이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는 일인 거죠. 그들의 선택지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루소가 한번 거론하죠. 거론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 불가능하다. 고려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계몽사상을 절대군주가 계몽사상에 감동해서 그 계몽사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조금 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전달을 드리고자 노력을 해보자면
그 계몽 사상의 내용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전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성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좀 더 고상한 철학적인 얘기 말고 완전히 그 구체적인 정책의 차원으로 군주가 펼쳐야 하는 정책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계몽 사상가들이 내놓은 해법들은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을 견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귀족들이 갖고 있는 이권을 민중에게 평민에게 농민에게 조금 더 나누어주고 왕이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상비군을 운영하고 세금을 좀 더 합리적으로 거두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주가 차용하고 싶은 것들이죠. 대부분. 그래서 그 사실은 모순이 당시 관점에서 보면 별로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교수님 그 강의 고맙습니다. 지금 열강에 감탄을 했습니다. 요새 그 키워드가 반지성, 집단지성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단지성의 어떤 뭐 이런저런 문제점, 폐허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지성하고 반지성을 구분해서 설명이 가능한지 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집단지성과 반지성에 대해서 좀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명확한데. 제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견해를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시는데 저는 별로 견해가 없습니다. 견해를 형성하기에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제 견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자료가 좀 더 있으면 좋으신 거니까 계몽사상으로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집단지성과 반지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계몽사상가들은 계속해서 반지성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반지성주의자가 누구냐? 계몽사상가들의 관점에서 볼 때 반지성주의자들은 가톨릭 사제들입니다. 그들이 그거를 무지몽매주의라고 불러요. 당시 말로. 그래서 민중을 계속 무지몽매한 상태로 묶어두고 그들이 내세만 바라보면서 이 끔찍한 삶을 버티면서 살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 가톨릭 사제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계몽사상가들이 많은 수가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몽사상가들이 집단지성을 신뢰하느냐? 그거는 이제 여론이죠. 아까 말씀드린 여론 개념인데 계몽사상가들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거의 전부 다 모든 사람의 지성이라는 차원에서의 집단지성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강의 제일 앞에 잠깐 말씀드리다만 그 인간의 정념 문제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정념으로 가득하고 이성을 사용하지 마. 그것은 계몽의 자기 훈련을 통해서 부단히 겨우겨우 개발했을 때 겨우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보존의 정념을 갖고 태어나고 그것이 인간을 추동한다. 그러니까 그런 정념으로 가득한 인간을 떼거지로 모아놓으면 그게 민주주의죠. 계몽사상가들이 상상하는 민주주의라는 게 공포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이 집단지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 끔찍한 결과라는 게 계몽사상가들의 그 언어에서는 역사의 순환입니다. 혁명이죠. 재앙입니다. 정부가 무너지고 화폐가 무너지고 저축이 날아가고 모든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다음 질서가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힘을 가진 자들, 무기를 가진 자들이 끝없이 서로 전쟁을 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집단지성 같은 거는 멀리 해야 되는 거죠. 계몽사상가들의 관점에서. 그 집단지성이 만일에 만인의 지성이라면 교육받은 사람들 말고 당시에는 교육받은 사람의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단지성이 소수의 지성보다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계몽사상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꽁도르스입니다. 그 사람은 수학자인데 그 사람이 프랑스 혁명기의 민주주의자들의 대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그 수학 이론을 근거로 지금까지도 민주주의 이론을 그 위에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수식으로 증명을 한 거죠. 꽁도르스가 특정 사안에 대한 그 가부 판단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세요. 지금 소득세율을 올린다. 아니면 뭐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더 많이 줘야 되느냐, 더 적게 줘야 되느냐, 이런 판단 말고요. 그런 판단 말고 이 사람이 살인자인가 아닌가, 그죠? 이게 파란색인가 빨간색인가, 이런 판단. 이런 판단을 할 때 판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류가 날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을 수식으로 증명해냅니다. 꽁도르세가. 그게 18세기 후반입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프랑스 혁명이 터졌을 때 꽁도르세가 국회의원이 돼서 뭘 추진하냐면 투표권을 여성에게도 확장하고, 거의 몇 명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말하는 사람이 극소수인데 정말 여성에게도 확장하고 흑인들도 해방시켜서 교육시키고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즉시는 아니라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서 투표권을 줘야 된다. 그러면 국가가 더 올바른, 그러니까 더 나은 판단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이런 사안에서는 꽁도르스의 경우에조차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없습니다. 집단지성. 그렇지만 최소한 그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사안에서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도덕적인 게 아니죠. 하여튼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향해서 집단지성이 나아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꽁도르세가. 그런 정도 외에는 계몽사상가들은 집단지성이 곧 반지성이다, 이렇게 믿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꽁도르세가 프랑스 혁명기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에서 혁명과 계몽을 연결하는 가장 큰 이름이 꽁도르세고, 꽁도르세가 그 프랑스 혁명의 지성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꽁도르세의 영향이 혁명을 거치면서 대단히 커졌고, 꽁도르세가 또 듀르그와 볼테르의 제자를 자처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이 집단지성, 그리고 집단지성과 필연적으로 당시에 연결되게 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 이런 것들이 계몽사상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면 대체로는 집단지성을 불신했고, 계몽사상가들은, 그리고 집단지성이 곧 반지성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프랑스 혁명기로 들어가게 되면 살아남은 계몽사상가들 중에 극소수는 집단지성이 곧 지성이 될 수 있다 라는 입장을 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계몽사상가들 중에 대부분은 여전히 프랑스 혁명기에도 집단지성은 반지성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프랑스 혁명기의 투표권 같은 게 확장되는 것에 계속 반대했고, 그리고 파리 민중이 정권을 장악한 1793~4년에 살아남은 계몽사상가들의 대다수가 처형당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정치적으로. 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됐나요? 네네. 네. 자, 우리 시간은 이제 한 몇 분 남지 않았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 혹은 두 분 정도 가능하면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몬테인이 잠시 영국으로 도망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문필가들 알렉산더 포프나 조나탄 스위프트, 그 다음에 뭐 신학자들 혹은 과학자들 아이작 뉴턴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게 그 퀘이커 교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의회 정치로 봤을 때는 영국이 그래도 제일 먼저 나가는 국가였지만은 한 200년, 그러니까 몬테인이 살았던 한 20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1066년에 그 노르만 정복 이후로 전 세계 언어들이 영어는 아주 서민들 중에 서민이 사용하는 언어였고, 불어는 그 상당한 귀족이나 상류층 언어로 사용되었는데, 단지 이제 근세에 와서 컴퓨터가 생기니까 불안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자만심을
지속할 수가 없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몬테이는 뭐 잠시 동안 영국에 갔다가 영국을 그렇게 칭찬하고, 또 기록에 보면은 몬테인이 쓴 책이 벌써 2,000권, 그 다음에 서한이 2만 편을 남겼다 그러는데, 그럼 이분이 영국에서 받은, 지금 말씀드린 그 당시로 봐서는 영국이 뭐 구라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그 불란스에 비하면 상당히 낮았는데, 그 작품에 혹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질문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당시 볼테르 당시에 영국은 프랑스보다 문화적으로 좀 낮은 지역이다라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직접 영국에 가서 상당히 영국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면들을 높게 판단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럼 작품 속에 이게 어떻게 스며 있냐 이 말씀이시죠? 네. 네, 당시 영국은 프랑스의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소국이고 프랑스에 비하면 훨씬 약한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상업 대국으로 성장하는 중이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한 3, 40년 전에 미국이 일본을 보고 두려워하던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영국이 따라잡는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앞서갈 것이냐, 이런 게 한창 문제가 되던 시절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프랑스랑 영국이 전쟁을 하면 당연히 프랑스가 이기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던, 물론 영국이 이기죠. 그래서 영국이 이제 충격을 주죠. 어쨌든 그런 시절인데, 볼테르가 영국에 가서 볼테르는 아주 전술적이고 전략적인 작가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평이하게 쓰지 않아요. 독자가, 그리고 자기가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직접 이렇게 하지 않고 풍자를 통해서 독자가 스스로 딱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근데 볼테르가 영국의 장점을 그 프랑스인들에게 개혁의 도구로서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주 복잡하고 재밌는데, 뭐 길게 말씀 못해도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면, 퀘이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볼테르는 프랑스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종교적 관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퀘이커 교도와의 대화를 뭐 꾸며낸 건지, 뭐 실제로 대화는 했지만 퀘이커 교도집에서 그 대화 내용이 책에 적힌 게 진짜 대화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녹음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글을 읽어보면 볼테르가 어떻게 그 퀘이커 교도와의 식사를 사용하냐면, 그 화자는 볼테르 자신입니다. 이 볼테르 자신은 그 가톨릭의 신앙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감히 절대로 다른 종파를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야 안 잡혀가죠, 프랑스에서. 그렇게 자기를 배치하고, 반대편에 저 무지몽매하고 신성모독한 퀘이커 교도를 딱 위치시킵니다. 그 화자는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독자가 그 글을 읽으면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써놨어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그 퀘이커 교도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거나, 우리는 이런 이유로 신부님도 없고 목사도 없다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 그 작중에 볼테르가 나와서, 아니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성서에 이렇게 하라고 나오지 않느냐라는 퀘이커 교도가, 아니다, 성서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틀렸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볼테르가, 아 나는 정말 이 멍청한 퀘이커 교도에게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는 독자는 퀘이커 교도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볼테르는 자기는 프랑스에 가면 안 잡혀가지고 그렇게 써놨으니까, 하지만 그걸 읽으면 독자는, 아 프랑스의 가톨릭 신자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정말 완고한 광신주의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도록 써놨습니다. 볼테르는 영국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해요. 근데 볼테르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영국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프랑스의 개혁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의 볼테르가 뭐라고 써냐면, 영국의 국교도는 너무나 가혹해서 국교도가 아닌 종파들, 온갖 종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공직에도 취임할 수 없고, 뭐 대학교도 졸업할 수 없고, 막 엄청난 제한이 많다. 기껏 해야 예배의 자유밖에 없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랑스에 가면 그 예배의 자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는 건 뭐냐, 저 약소국
약소국, 야만국, 연국도 예배의 자유는 주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독자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쓰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는 그렇게 안 씁니다. 볼테르가 항상 그 어떤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리스본 왕이나 뭐 프랑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글을 쓰면 그 글을 프랑스의 고관 대작들에게 편지로 다 보냅니다. 비서시켜서 필사본 쫙 만들어서 보내고, 제가 최근에 이런 무시무시한 책을 입수했는데, 이것은 절대로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이런 끔찍한 무신론자가 쓴 끔찍한 책을 입수했는데 이 책을 어서 하루빨리 금소로 지정하시라고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볼테르가 쓴 건 줄. 근데 그렇게 쓰여져 있는 편지를 받아야 그 사람도 경찰에 잡혔을 때 자기가 안전하죠. 그런 식으로 책이 유통되고 개혁안이 유통되는 거죠. 영국에 대한 볼테르의 감탄도 볼테르의 저서 속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네. 자,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혹시 원장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오늘 우리 볼테르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상적인 것은 이번 학기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로빈슨 크루소, 글리버 여행기, 오만과 편견. 네, 우리가 아주 자주 접했던 텍스트들이니까 평상시 접했을 때하고 또 여기 와서 해석을 해주시는 담당 선생님들 관점하고 비교하면서 느낄 수 있는 아마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연해 주시고 질의응답에 열심히 참여해 주신 우리 김민철 교수님께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5월도 한참 중순으로 접어듭니다. 모두 건강히 다음 시간에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